여러분, 78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78년이요. 거의 한 사람의 평균 수명과 맞먹는 시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관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왔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켜왔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충격적이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검찰청의 탄생부터 몰락까지 그 속에 숨겨진 부패와 권력 남용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재판소 구성법, 바로 여기서 검사라는 직업이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검사는 그냥 재판소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그러다가 1948년 8월 2일 드디어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법원에서 독립한 거예요. 초대 검찰총장 권승열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한국 검찰의 출발점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검찰에 기대를 걸었어요. 법과 정의를 수호할 기관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존 액튼경이 말했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검찰이 딱 그랬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게 됩니다. 수사도 내가 하고 기소도 내가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고요. 검찰이 곧 나라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칼날은 반대편을 향했어요. 이건 사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 거죠. 결국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왜 검찰청이 폐지되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 구체적인 사건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실화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온노비 사건이에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이에게 고가의 옷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80만 원짜리 호피문의 반코트가 문제였죠. 근데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거짓말 시비가 불거졌어요. 검찰도 경찰도 국회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건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찰이 밝혀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두 번째,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넥슨 뇌물 사건. 2016년 3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법조 분야 고위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한 거예요. 1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었죠. 문제는 이 돈의 출처였습니다. 2005년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매입해 1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사기도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 4억 2,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넥슨 주식만주를 산 뒤 상장 시점에 120억 원대 차익을 챙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경준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이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 가족의 사업까지 챙긴 겁니다. 2016년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첫 번째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건이었어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재판 과정도 말이 많았습니다. 1심에서는 넥슨 주식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거예요.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부정과 비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2012년 11월 검찰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신임 검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내 조사실, 차량,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상황이었어요. 피해 여성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을 당할 때 여성의 남편이 조사실 밖 복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밖에 있는데 검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한 거예요. 검사는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의 말을 믿겠느냐, 당신 같은 피의자의 말을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였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검사 10명과 검찰 직원 14명이 수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어요. 그리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 5명과 검찰 직원 수사관 8명 등 총 13명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이미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창설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왔고, 한 검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2011년 현대차가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기소했어요.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 2008년 MBC PD수첩에서 관구병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권력의 입김을 받은 거죠.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언론을 압박한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행동인가요? 6번째, 2009년 미네르바 긴급체포 사건. 2009년 인터넷에 경제 관련 글을 올린 농액 미네르바를 검찰이 긴급체포했어요. 금융시장에 경고글을 썼다는 이유로요.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 뒤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죠. 7번째, 2015년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 2015년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어요. 현직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자위 행위를 한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화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사표를 내자마자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처벌도 없었어요. 검사는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일반 시민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즉시 구속되고 재판받았겠죠. 하지만 검사는 달랐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어요.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검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같은 검사가 수사합니다. 공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따라다녔어요. 감사원은 기소권이 없으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니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카르텔이었죠. 78년의 역사, 그 안에는 권력과 정의, 그리고 남용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검찰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스스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모든 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의롭게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조직 전체가 썩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력, 이걸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어요. 검찰청의 폐지가 정답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스템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하고 시민의 감시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말씀드린 온노비 사건, 진경준 검사장 뇌물 사건, 검사 성추문 사건, 그리고 수많은 권력 남용 사례들, 이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권력의 부패였어요. 우리가 이 사례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든 그들은 언제나 감시받아야 합니다. 검찰청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또 다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78년간 존재했던 검찰청,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진리, 그리고 시민의 감시만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어떤 권력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력을 감시하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